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제 시작해 볼게요. 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KB자산운용의 육동희 실장님 모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KB자산운용 ETF 전략실을 맡고 있는 육동휘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목소리 정말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식에 관한 공부를 또 할 겸 그 KB 상품 이야기도 들어볼 겸 이제 같이 해서 왔는데 네.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궁금한 것들 이야기 해볼게요. 네네. 네. 최근에 경기 침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로서 또 이런 이야기를 왜 나오기 시작했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경기 침체라고 하면 뭐 쉬운 용어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전문가적인 접근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경기 침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전반에 수개월 이상 그 경제 활동이 축소되고 위축되는 상황을 이제 경기 침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이게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원래 썼던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 침체라고 이번에 발생되는 이제 우려되는 경기 침체는 사실 의도한 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워낙 코로나19 이후에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놓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는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팽창된 지금 유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연준이 가장 강하게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세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러면 또 연쇄적으로 실업률도 올라갈 거고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경기가 침체로 가는 이런 과정들을 감수하고 진행했던 거이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올해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은행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은행 파산 쇼크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도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이게 지금 끝이 아니고 계속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은행들 하락 그리고 뱅크런 이슈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뱅크런은 사실 과거 금융위기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뱅크런은 당연히 짧은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맡겨뒀던 예금을 찾아가는 형태를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사실 과거와 패턴이 조금 다른 거는 이번에 뭐 실리콘뱅크 은행부터 해서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이 이제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금을 인출하는데도 단 몇 초만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동안 갑자기 자금이 물밀듯 그 썰물 빠지듯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그러한 형태 때문에도 계속 지방은행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사실 뱅크런이 기본적으로 뭐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은행이 나빠 보여서 내가 맡긴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돈을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라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은행의 문제를 어떠한 부분에서 생겼는지를 보게 되면 사실 1년 동안의 예금을 받아서 1년의 이자를 주면서 원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받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은행 예금만큼 이상을 벌어서 투자자들한테 드려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자산과 부채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운용 기간이 좀 달랐던 겁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크게 뭘 잘못했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긴 미국 장기 국채를 갖고 있다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채의 평가 금액이 빠지는 그래서 은행의 건전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자 돈을 다 뺐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미국 지금 지방은행들 특히나 서부에 있는 미국 서부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던 그러한 서부 기업의 대출과 예금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은행들이 많이들 지금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끝났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현재는 계속해서 좀 불거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방금 그 국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것 중에 하나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국채, 갑자기 국채 하락이 또 있었잖아요. 네. 가격이. 그리고 또 하나, 이 뱅크런 이슈가 나오는데 SNS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것들도 이제 염두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 세상이 굉장히 좀 빠르고 다양하고 복잡해졌죠. 예. 은행들이 이런 위기를 이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최근에 워런 버핏도요, 이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고 더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엊그저께 주주총회도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워렌 버핏은 은행주 하면은 굉장히 그분만큼 많이 알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만큼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도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그 회사에서 지원을 했었고 투자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2011년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문제 있을 때에도 50억 달러를 어떻게 보면 소방수 역할로 해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은행과 관련된 그러한 재무제표라든가 은행에 대한 생리 이런 부분들을 매우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최근 들어서 어느 인터뷰에서 했기 때문에 은행들의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방은행들의. 물론 예금자 보호를 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돈을 못 찾아가는 일을 없게 하겠다라는 게 현재 방침이다 보니까 돈을 맡긴 분들이 그러한 걱정을 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파산하고 그 파산들을 지켜봐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상반기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도 그랬지만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서 예금을 받은 거에 이자를 주기 위해서 대출을 또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예대 마진을 먹고 이러한 구조에서 대출을 회수를 해야 돼요. 왜? 예금들을 찾아가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에 예금을 받아서 장기의 자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 둘이 잘 안 맞는 거죠, 만기가. 그러다 보니까 회수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계속 생겨지는. 그래서 이걸 또 최근 들에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이걸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하려면 또 자산들을 매각하고 대출들도 매각하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매각이 잘 안 되거나 돈 흐름이 막힌다 이러면 또 은행이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이야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다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이 지금 거의 다 종료 시점에 다다랐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 파산 쇼크로 더 이상은 금리를 이제 올릴 수 없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최종 금리에 거의 다 도달했으니까, 이런 금리 인상이 이제 끝으로 대장주들이 폭등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희망사항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형주라고 표현을 하시긴 하셨지만 성장주들은 금리가 낮고 그 자금 조달의 쉬운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하는 그러한 주가가 그래서 가파르게 오르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높을 때에는 위축됐다가도 주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이제 자금 조달 자체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면 다시 주가엔 긍정적으로 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자체도 당장 이제 진행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도한 거는 금리를 인상을 함으로써 경기가 연착륙되든 그게 침체로 강하게 나오든 연준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계속 올리면서 대응을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을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갑자기 급변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는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는 사실 굉장히 시장이 계속해서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이제 언제쯤 마치는 것보다 이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거냐에 따라서 또 이제 주식들이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 침체 아까 맨 처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아까 전미 경제연구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였고 이제 침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선언의 이 멘트들은 다 후행하거든요. 경기 침체였구나.
라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막 하락을 하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제 연준이나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때는 경기 침체라고 모르고 있다가도 저희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와중에 거의 금리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제 경기 침체가 우리는 겪었고 곧 끝날 거다라고 선언하는 어떻게 보면 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를 너무 빨리 이제 하락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초반에 시작할 때 러시아가 일주일 만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뭐 다들 빗나갔죠, 예상이. 네.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공급망 이슈들 그리고 또 원자재 에너지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를 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바꾸는 시프트되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걸프전도 그렇고 이제 뭐 유가에 대한 그런 패권 이런 등등의 전쟁을 통해서 바뀌는 것들이 많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1980년 후반에 소련이 붕괴한 것도 아프가니스탄과의 이제 오랫동안의 전쟁을 이어가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해체되는 그러한 위기까지 겪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번 전쟁도 사실 좀 계속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전쟁만 국한해서 본다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 유럽 쪽에서 있어서의 에너지라든가 식량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 워낙 다 아시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밀 생산량 거의 6위에 해당하는 국가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그 중간 통로를 하는 국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모두 미친 그러한 형태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이 또 그 미국이라든가 그 어떻게 보면 전쟁과 당연히 뭐 깊숙이 관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여타 국가들한테 굉장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이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최근 뭐 여러 가지 뭐 법들이 발안되고 뭐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본인들의 자국의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그러한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막 정전이 된다든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소비를 통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전쟁을 통해서 원자재가 많이 오르니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그 자국의 국민들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뭐 에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법안들을 계속 발행하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또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다른 흐름을 보이는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갑자기 막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그 외 과거에 그 유가나 이런 거에 관련된 기업들은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으로 바뀌고 심지어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주식시장에 더 많이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최근에 작년 하락장을 마치고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이 거의 뭐 최고점에 다 다다라 있는 상황인데 네. 유일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네. 이 중국이 오랫동안 봉쇄 정책을 끝내고 리오프닝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늦은 이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되게 뒤처지고 있는 이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사실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그 주가의 가장 힘을 이끄는 거는 실적이잖아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려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질 때 가장 강한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과거의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 이제는 소비 위주로 정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계속 뒤따라 줘야 되고 그 소비 자체가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일반 여러 가지 다른 업종 중에서 제조업 관련된 부분도 많이 살아나야
기본적으로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의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오를 텐데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소비가 시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한마디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부동산 위기라든가 그리고 실업률이 지금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나 자기가 실업이 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저축도 많이 하고 있고 저축률이 지금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미뤄지고 제조업 관련된 소비도 늘어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반기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점 자체는 조금 미뤄졌지만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중국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중국 경기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미국 이야기인데 최근에 미국이 반도체법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장주들이 앞으로도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까 전쟁 말씀드렸는데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의 정부 주도의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자국의 안보를 위한, 그게 안보가 에너지가 됐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됐든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그 규제나 혹은 또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4대 독소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글로벌 최고 강국이기 때문에 근데 4대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 시설에 접근을 한다든가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이 법은 우리한테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니네 시설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회계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의 돈을 벌면은 회수하겠다 이러기도 하고 중국 공장에 대해서 확장하는 거를 5% 정도로 혹은 10% 정도로 제한해서 중국에는 짓지 마 이런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지 말라는 그러한 독수 조항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공장을 지어놓고 지금 많은 부분들을 그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확대를 못하고 첨단 기술을 더 이전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다행인 거는 그러한 것들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상도 했고 그리고 미국에 지금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공장도 짓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인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늘 이제 아까 뭐 이번에 정부 미국 방한 때도 그랬지만 이러한 부분들 좀 협의를 통해서 유예를 받거나 아니면 좀 없애는 그런 조항들을 그러한 쪽들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요,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모든 웬만한 어떻게 보면 핵심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딴지가 들어오지 않을까. 네, 다 태클을 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B스타에서 ETF들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네. 방금 반도체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KB스타에서도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KB스타에서도 사실 뭐 시장에는 반도체 관련된 상품들 ETF가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좀 다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형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그리고 과거 옛날 지수를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없는 반도체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와 비메모리라고 하는 반도체 그 업종 분류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저희 같이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ETF라고 해서 비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그러한 ETF를 저희도 상장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비메모리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종종 설명을 해드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것인지 또 네. 어떤 그 이야기들인지 이야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기 위한 반도체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더하기 1을 2로 계산하거나 혹은 어떠한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AI 관련된 기술들이 갑자기 진일보하면서 연산을 하고 제어하는 혹은 이미지를 인식하는 이러한 이미지 센서, 이러한 관련된
메모리, 기억하는 거 외에 모든 반도체들을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 기업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같이 일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전체로 봤을 때에는 한 65% 정도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고 약 35%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엄청난 기술력으로 작지만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발전을 거듭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급자 위주 시장입니다.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 이 반도체를 사용하는 PC라든가 스마트폰이 잘 나가게 되면 많이 반도체가 팔리는 거고 안 팔리게 되면 재고가 쌓이는 이렇게 정해진 수량만큼을 정해진 규격의 상품들을 막 찍어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스템이라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다양하게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한마디로 수요처에서 주문을 하면 그 주문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산업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는 그 TSMC라는 회사, 뭐 많이들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요. 대만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도 파운드리라고 하는 아주 세부 항목, 파운드리라고 하는 그 회사가 가장 글로벌하게 봤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의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추격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를 방금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KB스타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ETF 상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저희는 비메모리 반도체,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라고 해서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아까 국내에 마치 대만의 TSMC 같이 파운드리업을 주로 하고 있는 DB 하이텍 그리고 설계도를 만드는 LX 세미콘이라는 그러한 큰 기업들부터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반도체 다 만들면 패키징을 하고 어떻게 이제 또 수출을 해야 되고 찾는 분들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후 공정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후 공정 작업의 선두주자인 기업들 그리고 소재와 장비 그 기업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가 지금 있고요. 현재 거래가 잘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연초 대비해서 한 30% 정도 가까이 성과가 나다 보니까 최근 들어 관심도 더 많아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 30%면 네네.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올라간 게 맞습니다.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네네. 2021년에 상장해서 상장하고 나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는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꼭지였으니까 당시에는. 맞습니다. 네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는 이름이 좀 기네요. 네.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네, 이거 이해합니다. 성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과하고 그리고 향후의 전망 어떻게들 보시고 계시는지 사실 ETF를 내놓으면 지금 운영하시는 이 KB처럼 운용사들도 이 상품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얘네가 어느 정도의 전망이 있으니까 상품을 내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2021년에 저희가 상품 첫 출시할 때는 저희가 비메모리 관련된 상품, 반도체 관련된 상품을 첫 출시였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뒤처져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제적으로 저희가 내놓은 이유는 향후 전망이 그만큼 좋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뭐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이 반도체 공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였다 줄었다 쌓였다 줄었다 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형 생산이기 때문에 주문하고 생산하는 방식 자체를 가져가다 보면 사실 경기를 탄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워야 할 당위성이 매우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슈로 뭐 미국에도 반도체법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도 K-칩스법이라고 해서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된 특히 핵심 산업이라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러한 법안이 지금 통과를 했고 과거 세액 공제보다 한 2배 가까이 되는 규모니까요. 그리고 용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300조를 들여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핵심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는 메모리라기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뭐 차량용이라든가 AI 반도체, 그리고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도 좀 육성하겠다는 그러한 그 의지가 담긴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앞으로 향후 전망은 지금보다도 사실은 향후에 더 우리나라의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만 할 수 있다면 크게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식에 대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 몇 가지 좀 해볼까 해요. 네네. 네, 전문가시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먼저 제가 그 항상 아주 정말 기초적인 질문인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주식 투자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네네. 하지만 어떤 마인드로 투자해야 하는지 좀 생각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주식시장 어떻게 보면 이 발을 진입하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바이블처럼 생각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만 그 주식을 투자한다는 관점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예에도 나오든 그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이 잘 사업을 영위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투자의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히 기업들은 자금을 모을 필요가 있고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가장 빠르고 그리고 좋은 시스템 자체가 이 주식 발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서로 합치된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그 자금을 대면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구조가 기본적인 주식투자의 원칙이고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 부분도 바뀌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해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는 이제 기업은 기업가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자금 자체는 투자자나 어쩌면 돈을 빌리는 채권자라든가 이런 형태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소액이든 그게 뭐 대주주든 소액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왔습니다. 워낙 과거에는 정보 자체가 뭐 좀 차단돼 있거나 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뭐 정보 금방 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협의하에 소액 투자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따라서 기업들이 딴짓을 못하는 나쁜 짓도 못하고 그리고 뭐 ESG를 하는데 그러한 일들도 다 관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전한 자본주의로서의 더 역할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건전한 자본주의의 역할이 커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이제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20, 30년 전에는 증권사 가서 주식 이거 들고 뭐 하고 해야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앱으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기업이 잘하고 잘못하거나 횡령하거나 나쁜 짓 한 거 있으면 인터넷으로 다 까발려지고 우리가 투자를 조금 더 투명하게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란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두 번째로 할 이야기는 주식 투자 중에 가장 안전한 방법인 장기 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장기 투자 마인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주식을 살 때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운용사에 있다 보니까 주식을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ETF도 마찬가지고 좋은 ETF 어디에 투자하는지 잘 확인해서 좋은 ETF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과정을 견디면 되는데 이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그런데 이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죠.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 자체도 힘든데 많은 정보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 기업은 참 좋은 기업이야라는 것을 판단하더라도 뭐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어떤 뭐 2차 전지 관련 이 기업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 가격이 맞는가에 대한 판단은 또 타이밍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보면 상쇄할 수 있는 거죠.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단하는 부분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일주일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가격의 흐름인 거고 주가는 계속해서 좋은 기업이라면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중간 과정이 타이밍이라는 과정이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고려 요소로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 고르는 것도 힘든데 타이밍까지 생각하신다면 투자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애초에 한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그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좋은 기업만 투자한다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떻게 보면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 더불어서 사실 장기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한 번에 다 사고 장기 갖고 있어야지 혹은 비자발적 장투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늘 그래서 장기 투자한다는 각오하에 분할로 사게 되면 정말로 타이밍 자체는 크게 고민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장기 투자가 완전히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투자의 방법이나 뭐 종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단기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렇죠. 물론 단타를 많이 하면 증권사가 좋겠죠. 수수료 많이 버니까. 단타에 대한 또 이야기, 또 단타도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단기 투자로 주식하시는 분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근데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늘 이제 수익 본 투자가 정답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 단타라고 말씀한 것, 특히 이제 저희 운용사 같은 경우에 제도권에 있는 회사들은 단타를 최대한 지양하는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리긴 합니다만 종목별로 몇 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은 종목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뭐 모멘텀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정말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좋은 종목이 아주 딱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할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그냥 마냥 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특히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우상향하는 그러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는 잠깐 샀다 파는 것도 늘 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시장 상황에서. 하지만 작년부터 최근같이 이런 변동성이 있거나 이런 때에는 단타는 사실은 좀 지양을 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국면별로 봤을 때 굉장히 모멘텀이 강한 시장이다라고 하면 단타도 좀 용인될 수 있다. 그리고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시장 평상시에는 장기 투자하는 목적으로 분할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요거 혹시 뭐 민감한 얘기면 이거 잘라서 안 나가도 괜찮아요. 네네. 아까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증권사 나름 전문가 쪽에서 이제 자산운용회사를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하시는데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개인의 자유니까. 네네. 근데 제약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뭐 삼성전자를 살 거야. 그러면 오늘 뭐 살 거야. 그럼 그냥 그 가격에 거래하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되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어디 밖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다음 날인가 해서 신고를 해갖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맞습니다. 혹시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네네.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네네. 내가 얼마에 어떤 종목을 사겠다는 걸 먼저 신고하는 거죠. 신고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신고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 주식을 사겠습니다. 얼마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요. 네. 그리고선 그 가격에 주문을 넣고 매수가 되면 이제 갖고 있는 건데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얼마에 팔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혹여나 어떠한 다른 분들이 듣지 못한 정보를 듣고선 매매를 하거나 주식을 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나는 이걸 사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고 사는 그러한 형태로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에 오고 나서는 주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로요?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은 이 증권맨, 그 증권맨 분들 제가 얘기할게요. 증권사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타가 좀 이제 개인 명의로는 그럼 불가능해지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렇죠. 하는 업무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증권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는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회사이다 보니까,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개인의 투자가 악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종목을 사놓고 펀드에서 그 종목들을 막 사면 주가가 오를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지 못하게 하거나 매니저들은 아예 아니면 뭐 신고를 하게 매니저가 아닌 사람들은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렇지 않은 증권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러한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은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단일 종목뿐만 아니라 ETF 같은 것도 신고하고 하셔야 되나요? ETF 아닙니다. 똑같이? ETF는 아시다시피 애초에 시작이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잖아요. 네네. 펀드로 시작된 친구이기 때문에 펀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익증권으로 거래를 하는 거라서 제가 뭐 ETF 가격을 강제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신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실장님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또 중요한 게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뉴스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뉴스를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뉴스들은 다 지나온 의견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습득하고 알아야 하잖아요. 이런 뉴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뭐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제가 그 정보를 습득하거나 그 뉴스를 해석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늘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시황이 바뀌는 거나 혹은 기본적인 ETF 내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 업황들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리포트도 많이 읽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떠한 정보를 봐야 할지 잘 모르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제일 불편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미사업구나 어떤 문구들을 어떻게 보면 좀 제외하고 뉴스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매출액이 얼만큼 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50% 성장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어떤 기업이 매출을 뭐 100억에서 150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에서 성장률, 이 데이터들 같은 것만 뽑아서 보시게 되면 사실 50% 는 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기업에 똑같은 인한 기업들이 100% 성장하면 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만 보다가 얘 회사가 갑자기 50% 성장했으니까 되게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데이터들만 뽑아서 옆에 동네 데이터 혹은 전체 시장 전체의 데이터 이런 것들 데이터만 보고 무미건조하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해석하는 게 결론을 내리시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장을 이제 보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말씀이시죠. 양극단의 예를 들어서 뭐는 너무 좋대, 뭐는 나쁘대. 이렇게 좀 극단인 그런 것들은 피하고 최대한 이제 나온 수치나 데이터 위주로만 해서 보란 말이죠. 마일드하게. 어떤 부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막 말은 하지만 데이터로만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만 보고 어떻게 보면 그 뉴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데이터를 보시는 방법을 그리고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넣었냐면,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뉴스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성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목도 이렇게 썸네일에 자극적으로 어그로를 끌어갖고 맞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이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질문에 이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최근에 금리, 미국 금리 있죠. 그리고 또 각종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네. 이런 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해왔던 패턴과 혹은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해외에 나가서는 또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배워야 되고 혹은 전술을 배워야 되고 이런 것처럼 환경이 바뀌면 축구를 하는 방법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인 흐름 자체를 그게 금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지표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매크로 환경들을 확인을 안 한다면 그 내에서 어떤 기업을 사더라도 결과값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금리가 막 굉장히 치솟고 있고 주식시장에는 되게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난 주식으로 돈을 벌 거야 하면서 풀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고려를 해야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투자 범위라든가 혹은 투자 기간
혹은 투자 금액, 이러한 크고 많고의 적고의 이 금액들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방법 자체는 기업부터 분석하고 이러한 거시적인 부분을 보는 것도 있고, 방법이 반대로 거시적인 부분이 좋은 환경일 때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뽑아내는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뭐 어느 게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고려를 해야 아무리 좋은 기업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한동안은 굉장히 힘들게 주가 흐름이 보이거나 이걸 못 찾고 또 매도하고 3배씩 올라가는 그런 뼈아픈 일들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또 배당률, 그 분배금이라고 하죠. 배당금. 네. 그 배당금을 쫓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작년에 많이 하락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적어지니까 배당에 눈을 많이 돌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또 종목 선정을 할 때 그래서 이런 배당률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배당률 높은 종목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배당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유보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줌으로써 난 이렇게 지금 영업을 잘 하고 있고 이익이 났기 때문에 현금을 드리는 겁니다라는 게 이제 배당의 기본 원칙인데, 사실 과거에는 배당을 좀 적게 주더라도 기업에 유보를 시켜서 이 유보금을 가지고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이러한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 투자자분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회사가 지금 건전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확인하는 방법이 배당을 얼만큼 잘 주는지 이런 부분들로 확인을 하시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늘리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도 과거에 대비해서 현금 배당하는 금액도 지금 계속 늘리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어떠한 부분일 수 있는 게 혹여나 속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배당만 많이 준다고 해서 배당도 사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다 아시다시피 배당 락을 통해서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럼 그 주가의 수익률도 제가 감내해야 되는, 투자자분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 보니까 1,000원 주면 1,000원만큼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당 자체도 주가에 영향을 주니 배당만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회사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패턴 자체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배당만 많이 주는 회사 혹은 뭐 주가가 크게 갈 수 있는 성장에 기반을 두는 회사, 이 기반 두 가지 회사들을 과거에는 분리가 잘 됐었다면 이제는 분리가 잘 어려운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조화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고 합쳐진 종목들에 굉장히 성장도 잘하면서 배당도 꾸준히 줄 수 있는 기업인지 이것들을 판단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뭐 ETF로 봤을 때는 배당이 계속 성장하느냐 이러한 형태로 해서 상품들도 나오고 그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셔도 얘네들은 배당을 2% 주던 거 2.5% 주고 다음에 또 3% 주고 이만큼 배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지, 그래서 운용을 잘하고 있는지 회사가 이러한 형태를 하는 포트폴리오도 가끔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배당에 대한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 배당률만 보면 안 되는 게, 배당률이 좋은 주식들은 수익률이 엉망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안 그런 것도 많지만, 네. 또한 그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수익률도 올라가면서 배당도 잘 주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 대기업 같은 게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그죠? 네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원칙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원칙인데 사실 잘 못 지키고 있긴 한데요. 그게 제일 어렵지. 그러니까 예. 원칙이죠. 네네. 네. 사실은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요. 저도 사실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형태의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운용사 제도권에서 일하면서 주식을 해본 적은 없다 보니까, 주식을 안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ETF든 뭐 펀드를 하든.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건 절대 한 번에 사지 않고요. 예. 그리고 팔 때도 심지어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목표에 달았을 때는 한 번에 팔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뭐 분할해서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매번 이길 수는 없지만 매번 종목들을 산 것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원칙은 잃지 않고자 마음을 먹게 되면 사는 패턴도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될 수 있고 사는 종목도 성향도 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종목에 너무 사랑하게 되면 네, 나머지 종목들도 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절대 한 종목 두 종목에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지지 않게 예, 그렇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제 원칙이기도 합니다. 아, 네. 방금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죠? 내 자산을 투자는 먼저 원금 내 자산을 지키는 게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자산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내가 투자한 어떤 종목이 잘 되고 어떤 종목이 망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한 종목만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제 분산 투자, 또 자동으로 분산되는 ETF를 저희가 많이 추천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자산을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네.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하나, 정액 적립식 투자 말씀하셨잖아요. 투자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월급 들어온 대로 조금씩 계속 들어가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돈이 모이게 만드는 그런 투자 방법 같이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3종목을 사셨는데 혹은 5종목을 사셨는데 주가가 좋은 종목도 있고 사고 나서 빠지는 종목도 있겠죠.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빠진 종목들은 좋지 않았다, 내 선택이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빠졌으니까 팔지 못하세요. 그리고 정작 오른 종목들만 파십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갖고 5종목을 20만 원씩 5종목을 샀는데 오른 종목만 좀 파는데 빠진 종목은 계속 보유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얘 혼자 남아버리는 얘만 장투가 돼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주변에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을 사셨다면 오르고 한 종목들의 이 오르고 내리고 보다는 이 전체 내 100만 원이 105만 원이 되고 110만 원이 되고 130만 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이 한 종목에 빠져서 결국은 이 다 팔고 얘만 남아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가슴 아픈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장기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분산해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또 쉬어가기 질문으로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네. 이 자산운용사에 오시면서 단일 종목을 지금 투자를 못하고 계시랬잖아요. ETF는 가능하신 거죠? 그죠? 예, 아, 네. 예. 그래서 여쭤볼게요.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건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웬만하면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이제 안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아이디어 자체 그리고 산업에 대한 투자, 업종 혹은 국가에 대한 투자 이러한 형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형태의 습관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혹은 친환경 산업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이제 분류를 나눠놓고 투자를 하는데요. 특히 해외형 투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ETF 관련돼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형 ETF에 투자할 때는 연금 계좌에서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연금 계좌이다 보니까 또 제가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1, 2년 안에 은퇴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에 대해서 그 이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산업에 대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최근 들어서는 뭐 클린 에너지에 관련된 그러한 ETF들을 계속해서 사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KB스타에서 ETF 이야기 또 한 종목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네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고려하거나, 이제 우리가 또 준비하시는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금 계좌에서 특히 이제 해외 기업들까지 모두 다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KB스타에서는 그런 딱 적당한 상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중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 특히 여기에 해외에 있는 ETF를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iShares에서 나온 ICLN이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친환경 클린 에너지 ETF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KB스타에도 있고 KB스타 글로벌 클린 에너지 S&P라는 ETF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친환경 관련된 ETF로 가장 큰 ETF가 아까 말씀드린 그 ICLN이라는 ETF인데 그거하고 동일한 지수, 동일한 성과가 나오는 그러한 ETF.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저도 연금계좌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친환경 관련된 산업은 저희 인류의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 5년, 10년 후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하나요? 구성 종목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부터 한번 드립니다. 네. 저희가 2030년 혹은 2050년 뭐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글로벌 기업, 글로벌 그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기업들이 다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결국 전기차도 충전을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만드느냐 그러면 뭐 태양광이 있을 수 있고요. 뭐 풍력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재생 에너지들 뭐 그게 수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형태로 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리고 생산해서 그거를 또 전환해서 실생활에 쓸 수 있게끔 많이 누수가 안 되면서 그러한 형태의 기업들에 다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인 뭐 퍼스트 솔라라든가 혹은 뭐 솔라이치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풍력 기업들이 좀 더 발전이 돼 있죠. 덴마크의 기업 베스타스라든가 혹은 오스티드 같은 기업들 그리고 수소 기업으로 뭐 플러그 파워 이런 회사들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약 80종목 이상의 전방위적인 글로벌 친환경 기업에 전부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품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생각하면 장기적인 전망은 어떨까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들도 말씀을 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2030년까지는 약속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탄소 제로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은 안보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IRA라고 하는 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인플레이션 법인데 뭐 왜 친환경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속해 있는 지원 법안들 중에 대부분이 이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의 지원 및 투자거든요. 그 중에 또 뭐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1차적으로 달성을 해야 하는 탄소 중립 목표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한 기업들이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일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특히 뭐 2030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써 한 7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러한 기간들 동안에는 분명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한번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먼 미래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2030년이 지금 7년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네, 저 지금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질문지에는 없는 내용인데 네네. 아까 지금 요 얘기했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 투자를 연금 계좌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희 채널은 사실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연금 투자나 노후 대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 간단하게 연금 계좌로 운용했을 때 장점이 이제 세금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실장님 같은 경우는 연금 계좌를 이용한 투자 어떤 이유에서 연금 계좌를 쓰시고 계세요?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ETF 업무를 꽤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 중간에는 또 연금 관련된 업무를 했었거든요. 퇴직연금이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많은 분들께 자리가 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금 계좌는 당연히 지금 투자를 하시고 관심이 너무 많으실 건데 시점 자체가 아쉽게도 조금 이제 중장년층 이상 분들이 관심이 더 많으세요. 근데 시점 자체가 너무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투자의 목표 설정 자체를 내가 1억이 있으면
2억을 모아야지, 2억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100% 수익을 내야지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은퇴 이후에 지금은 현금 소득이 좀 있으시더라도 은퇴 이후에 매월 내가 얼만큼 써야 되는 거에 대한 플랜을 생각하셔서 내가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현금 흐름이 없는 시점을 고려한 그 금액을 한번 플랜을 짜보시고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단순히 50% 수익률, 100% 수익률 내야지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월 300을 쓰는데 단순하게 1년이면 3,600만 원이 필요하고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 필요하고 2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와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월 쓰는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자금에서 내가 얼만큼까지 모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모으는 방법 자체 혹은 투자 수단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 에너지나 이렇게 공격적인 그러한 상품들을 뭐 운용하는 것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도 혹시 은퇴를 해서 돈을 찾았을 때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서 내가 돈을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또 자산 자체, 투자하는 자산 자체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은퇴 이후에 얼만큼 쓸지에 대한 플로우 이걸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거를 사실은 가장 먼저 중요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년 혹은 15년 더 늘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얼마 수익률이 내야지가 아니라 15년 동안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공격적인 상품이냐 혹은 공격적인 자산이냐 이렇게 판가름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린 에너지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그 테크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나도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상품들을 찾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분들한테 이런 걸 하라고 권해드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ETF 것뿐만 아니라도 채권형 상품이라든가 금리가 높으니까요. 채권형 상품이라든가 등등 나머지 뭐 배당을 주는 그러한 상품들에 눈을 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연금 계좌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지 준비해 오는데, 연금 이야기를 깜빡했어요. 저희 그 중장년층 분들이 많거든요.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려요. 네, 다음 방송 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ETF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한두 가지 해볼까 합니다. 네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ETF가 펀드나 단일 종목보다 매력적인 이유,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ETF의 시작 자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몇 초 상장하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만들어질 때 ETF의 근원을 찾게 되면은 S&P 500이라는 그 미국의 500 종목들을 손쉽게 투자하는 방법,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한 형태로 고안된 게 바로 사실은 ETF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ETF는 장기 투자하기에 아주 적합한 상품이죠. 예를 들어서 50종목을 산다라고 하면 매번 50종목을 샀다 팔았다 할 때에 대한 드는 비용, 그리고 그것들을 서칭하는 노력 등등이 다 수반돼야 되는데 ETF로 50종목을 모아놓고 살 수 있다라면 당연히 저렴하고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ETF 같은 자체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단타나 단기 매매, 단기로 수익을 내는 거에는 적합한 상품은 아닌 게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ETF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이 ETF 시장이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 되게 많이 상장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당연히 더 확장되겠지만, 어떻게 확장될까요? 사실 정말로 그 격세지감이라는 게 제가 2010년 초반부터 ETF 업무를 진행했거든요. 이제 네.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2002년에 국내 ETF라는 상품이 처음 첫 선을 보이고 거의 금융위기 전까지는 아는 분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끝나고 그리고 2010년 초반에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조금씩 관심이 커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 12년도 횡보하는 시장일 때 갑자기 뭐
남유럽 재정 위기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굉장히 출렁이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레버리지 ETF가 폭발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한번 이제 국내 우리나라의 ETF 시장이 한번 성숙한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또 코로나19 때에도 국내 ETF 투자에 좀 국한되어 있던 투자자분들이 해외로 확 눈을 돌리면서 여기에 상장된, 미국에 상장되어 있거나 뭐 홍콩에 상장되어 있거나 이러한 ETF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형 ETF에도 많이 투자를 하시게 됐어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올해 같은 경우 작년부터 이제 금리를 강하게 올리다 보니까 채권 상품에도 눈을 돌리시게 됐고 단일 채권을 사시는 경우도 너무 많지만 단일 채권도 그리고 단일 채권을 사는데도 충분한 매력이 있는 시장이지만 현재 채권 자체도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수 있는 채권 ETF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자산 자체도 더 훨씬 다양해질 수 있고 뭐 특히 뭐 원자재라든가 뭐 KB스타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관련된 ETF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 이러한 형태의 ETF들, 뭐 농산물을 다루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 뭐 이러한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상품들은 파생돼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채권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그 코로나19 이후에도 ETF를 이제 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네네. 그 채권이 그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또 폭락하면서 이제 투자하기 적게 갔다는 이야기를 여기 말고도 저희가 지금 타 그 증권사에서도 얘기하는데 다들 채권 ETF 이야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오를 전망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쭤보는 건데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또 상품 이야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재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채권, 그러니까 채권 단일 종목을 투자할 때 대비해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세금적인 부분인데요. 일반 주식과 채권처럼 단일 종목들을 사고 파실 때는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올해만 투자할 게 아니시고 2025년까지 일단 유예는 됐긴 했습니다만 금융투자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다시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 세금적인 부분도 일반 채권을 투자하시든 주식을 하시든 혹은 채권 ETF를 하든 이렇게 유사하게 세금을 부과를 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국면이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채권 ETF를 지금은 뭐 연금계좌나 세금을 이연할 수 있거나 아니면 ISA 계좌처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계좌에서 먼저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채권 ETF가 최근 예를 들어서 4%, 5%가 YTM을 갖고 있는 그러한 ETF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가 언젠간 내려가겠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상황이 바뀌면 금리가 내려갈 텐데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러한 채권 혹은 채권 ETF 이것들을 찾아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KB스타 ETF에서도 국내 국채에만 투자하지만 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KB스타 키스 국고채 30년 이넨스드 ETF를 상장시켜 놨는데 사실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국고채 특히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국고채는. 그리고 뭐 금리도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워낙 긴 만기를 갖고 있는 30년 국고채에 투자하다 보니까 금리가 1% 기준금리가 1% 장기금리가 1% 떨어지면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상품이다 보니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품명을 통해서 국채 30년물에 투자하는 것인지 알겠는데 이넨스라는 명칭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넨스. 예, 네. 너무 간단한 투자 자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 발행한 국고채 30년의 만기를 갖고 있는 이 채권 세 종목을 담습니다. 발행월이 다르겠죠? 발행월이 좀 다른 세 개의 국채를 담는데 100% 이 국채 세 종목을 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30년 국채 선물이 우리나라에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 길게 듀레이션을 가져가서
금리가 인하할 때 더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저희가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한 30%만 빌려와서 담보로 국채를 담보로 빌려와서 130% 정도의 국채를 사는 건 어떨까? 이러한 방법을 생각을 해냈고요. 그래서 100%보다 조금 더 강화된 그런 느낌으로 인핸스드라는 말이 붙었고 그래서 국채 30년에 투자하는 비중이 13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분배금 세금 또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ETF는 사실은 투자를 하면 그 보유한 기간 동안 수익이 나신다 가정했을 때 수익이 안 나면 당연히 이제 세금을 내진 않겠죠. 그렇지만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수익 난 것만큼의 기본적 원리는 15.4%를 띄는 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과표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얼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 관련돼서는 이제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그 분배금이 얼만큼 나왔는지 그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내는 시점도 분배금을 받았을 때 바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나중에 ETF를 다 팔 때 매도할 때 한 번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내가 1,000원을 벌면 대략적으로 15.4% 주당 15.4%를 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KB 자산운용에서는 첫 라인업을 잘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요 KB스타 KIS 국고채 30년 인핸스 ETF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채권 ETF 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채만을 가지고 가장 긴 듀레이션을 갖는 채권을 저희가 차선을 보였었고 그게 이제 키스 국고채 30년 인핸스드 ETF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상품은 금리가 하락했을 때 자본 차익이 굉장히 많은 매매 차익이 자본 차익이 굉장히 크게 나는 것을 노리는 그러한 형태의 상품이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채권형 ETF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상품으로는 머니마켓 ETF라고 해서 MMF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유동자금, 뭐 CMA 같은 데 넣어놓으신 경우도 있고 하루를 맡겨도 돈이 이제 생기는 이자가 붙는 그러한 형태의 계좌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CMA를 활용하기 전에는 MMF라는 그 것들을 많이 사용하셨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MMF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초단기 금융상품 한마디로 AA 우량한 채권에 투자하지만 만기가 아주 짧게 남은 그래서 약 80일에서 100일 뭐 이 정도 남은 2, 3개월 남은 채권들에 투자하는 그러한 채권에 투자하는 초단기 금융상품도 KB스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KB스타 머니마켓 액티브 ETF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4월 중순,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땐 약 4% 보수 차감 전에 약 4% 수준의 그러한 형태의 YTM이 나오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는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 그런 채권형 ETF 가장 긴 게 있었다면 가장 또 짧은 그러한 채권 ETF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되게 개성 있네요. 진짜 짧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따 말씀하신 날짜 있다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계속 가는데 이제 짧게 계속 그 주기가 그렇죠. ETF 안에 있는 자산들을 네네. 매우 짧게 남은 채권들을 사서 만기까지 가능한 형태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다시 ETF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가 ETF 장점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 좀 했었는데 네. 반대로 ETF 투자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겠죠?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ETF를 거래하실 때에는 그 증권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각 모든 증권사 요즘 최근에 이제 ETF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ETF 매매창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호가창이 현재가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ETF 현재가창을 보셔야지 일반 주식 현재가창이 아니라 ETF 현재가창을 보셔야 이 현재 ETF가 한 주당 얼마의 실제 가치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 ETF의 NAV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데요. 이 가치가 확인을 하고 매도하든 매수하든 하셔야 돼요. 사실 이것들을 모르시고 그냥 현재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이걸 사기 위해서 10,000원을 주고 사야지라고 해서 사버리시면 얘가 실질적으로
이 거래하시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반영된 이 거래 가격과 이 ETF가 실제로 안에 종목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 종목들이 갖고 있는 그 실제 가치, 이게 괴리가 벌어질 순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괴리가 벌어져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덜컥 사버리시면 사는 순간 손해신 거예요. 왜? 제자리에서 찾아올 거니까. 그래서 이 사실 때 혹은 파실 때에도 ETF의 NAV라고 하는 그 부분을 ETF 현재가 창에서 확인하시고 괴리가 크지 않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매매에 대한 팁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레버리지나 혹은 인버스 같이 파생 상품을 이용한 상품은 절대 장기 투자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사실 이 ETF 시장이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그 1등 공신이 바로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때문이잖아요. 네. 야, 수익률 2배 준대. 미국에서는 뭐 3배 준대. 이런 거 들으면 사람들이 혹할만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레버리지 종목들의 장단점, 위험성,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레버리지 인버스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하지 않다 보니까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2배를 단기간에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못하게 돼 있지만 레버리지 ETF를 또 외부에서 또 돈을 빌려서 하게 되면 내가 가진 자산 대비해서 4배, 6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최근에 이슈가 있는 나쁜 그런 형태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다 막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나 혹은 반대 방향의 인버스 레버리지까지는 저희가 ETF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레버리지 ETF는 설계 자체가 하루의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1% 오르면 2% 드려야 되잖아요. 2%의 성과가 이제 나야 되는데 100억이 있는데 1%가 오르면 101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1%가 빠지면 101억에서 1%가 빠지는 그러다 보니까 100억이 아니죠.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 오르고 내리고 반복되는 그러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가도 이 오른 자산이 또 2배 빠지는 시장이 빠지면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100% 원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는 구조적으로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점만 보이네요. 어찌 보면 장점은 정말 뭐 매매를 위한 타이밍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지양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 네. 방금 이야기해 주신 현상들이 이 레버리지 그 배수들이 예. 1일 추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이제 길게 가면 레버리지 누수 현상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점점 이렇게 줄어들거나 많이 더 늘어나는데 한 번에 또 줄어들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접박하지 않다. 예. 네. 근데 뭐 재미를 보시는 분들은 하겠죠. 개인의 자유니까. 오늘도 사실 이걸 추천하진 않아요. 저희는 중장년층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자. 네. 이렇게 그 가이드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레버리지 인버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해외에 상장된 ETF들은 국내에 상장된 그 레버리지 모든 ETF죠.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와 제도적인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뮤추얼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회사형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주식들 보면 주식 분할도 하고 뭐 병합도 하고 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국내에 있는 ETF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수익증권, 펀드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분할하거나 현재는 뭐 병합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해외는 그렇지 않아요. 해외에 있는 ETF들은 3배짜리나 뭐 과거에 이제 원유 3배 뭐 이런 형태들이 있었죠. 이런 형태들이 뮤추얼로 만들어진 형태의 ETF들은 간혹 가다가 너무 많이 빠지거나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자고 일어났는데 주식 계좌에 나는 100주를 분명히 사놨는데 50주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전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병합을 한 거죠. 가격이 너무 빠지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 요거 한번 말씀드리죠. 맞습니다. 그 해외 레버리지 ETF들을 찢었다가 붙였다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정 가격을 유지해야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시장님 같은 경우는 ETF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를 보는 게 급선무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적합한 상품, 그 기업들이 잘 포진되어 있는지, 혹은 자산들이 잘 포진되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본적인 주식들을 산 주식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ETF라든가 이런 좀 쉬운 형태의 구성 자체가 쉬운 형태의 상품들은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조금씩 상품이 많아지고 구조가 복잡해진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상품들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 자체가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었다 보니까 이 인덱스라고 하는 그 지수 자체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추종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잘 실행이 될 수 있고 현실적인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은 이슈는 아니지만 선물을 가지고 만든 ETF들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되는, 이번 달 만기 선물이 끝나기 전에 다음 월물에 선물을 사는 이러한 형태의 ETF들은 간혹 가다가 이 원자재 가격이나 혹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가격을 추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수 방법론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볼 때 단지 그냥 쉽게 2차 전지 관련된 ETF야, 혹은 배터리 관련된 ETF야,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기 전에 어떤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구성을 할 때 지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의 설명 자체를 한번 보시고 투자하시면 훨씬 좋은데, 참으로 다행히도 이러한 내용들을 각 회사마다, 운용사마다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은 홈페이지를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ETF가 정말 좋은 게, 그 ETF의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운영사에 가면은 매일매일 볼 수 있게 다 돼 있더라고요. 네. 구성 종목도 수시로 변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ETF를 투자할 때 구성 종목을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수를 잘 따라가는지를 꼭 체크하라는 거. 네.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원자재 맞습니다. 같은 경우.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웬만한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한두 개 좀 여쭤볼까 해요. 저희가 사실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지만 지금 증권가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주식이나 이런 경제 전문가가 되셨는지 동기부여나 이제 자기개발 측면에서 살아온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네. 예. 저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가라기엔 좀 부끄럽지만,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이 일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심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가 그게 어떤 제도권화의 학교를 간다던가 이러한 공부라기보다는요. 애초에 시작 자체는 증권사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약간 똑딱이라고 하죠. 그러한 주식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파고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가 주식과 관련된 이론들이 많아요. 막 매매 관련된 차트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에 빠져 산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운용사로 오면서 주식보다는 포트폴리오나 이러한 중장기에 대한 관점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그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사실은 얻으려고 했던 지식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당연히 습득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느꼈던 거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나 투자할 때 심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는 경제학에서는 행동 경제학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도 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은 대표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두 번씩은 꼭 읽어봐 주시면 하는 게, 나중에 시장이 평온할 때는 상관없지만 어마어마하게 또 샥이 오거나 불안할 때는 그러한 책들을 떠올리면서 조금은 마음을 더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6, 7년, 이제 20년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금융권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한 적재적소의 책들을 잘 선별해서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그 자기개발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극약 처방 하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멘탈 관리에 공부와 책이 엄청난 약이 된다는 거. 그럼요. 정말로, 예. 네네. 특히 이제 그분들도 50년 전에 썼던, 정말 7, 80년 전에 썼던, 정말 이 스탁이라는 거가 거래되면서부터 이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왔지만
그때 쓴 분들도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 되고 지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했던 그 7, 80년대 썼던 그런 책이나 이론들이 아직도 지금 주식시장에 적용되고 그대로 먹히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투자에 관한 그 개념을 한번 여쭤볼까 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께 투자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투자. 네. 투자는 사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요. 어차피 저희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보니까 투자는 애인이 되면 안 되고요. 네. 투자는 벗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애인은 매일 전화해야 돼요. 네. 그리고 와이프도 매일 전화해야 되고 매일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투자를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삶이 사실 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벗은 안부를 묻고 싶을 때 전화 한번 하다가도 또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도 잘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 삶과 내 행동 패턴과 모든 정신이 쏠려 있으면 아주 성공한 투자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 투자 자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투자 원칙을 만들고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 같이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례로 그래서 저는 증권사에 있을 때 저한테 돈을 맡기셨던 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이집트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들이 왔다 갔다 했던 때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집트라는 나라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집트 우리 그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불안해해야 하느냐. 나는 그게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맞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정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금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안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내 주변도 계속 만들어 놔야 되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려면 그 포트폴리오 자체도 그러한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놔야지 불안한 포트폴리오는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다 상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벌처럼 한 며칠 들여다보지 않아도 잘 굴러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자. 이게 제 경험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 얘기 듣고 인사 듣고 맞춰야 되는데, 네.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어갖고, 그 투자를, 내가 투자한 종목에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왜곡된 측면으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애인이 아닌 벗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늘 함께하는 것처럼 바라보라는 말씀이시죠. 와, 이거 진짜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자하라는 거. 네. 명심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KB 앞으로도 오늘 말고도 이제 그 연금 투자나 또 다양한 이야기들 앞으로 계속 주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같이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